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세계 4대 문명 중 남은 2개, 인더스 문명과 중국 문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인더스 문명 먼저 위치부터 볼까요? 저번에 봐서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 인더스 문명은 바로 현재 파키스탄 지역에서 기원전 2500년경 탄생했습니다. 이 지역은 모든 문명의 발상지의 공통적인 특징인 청동기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농경과 목축이 발달했어요. 그 결과 문명이 발생된 것이죠. 인더스 문명은 크게 2개의 도시에서 발달하였어요. 하나가 하라파, 그리고 또 하나는 모헨조다로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도 등장했는데, 옆마을 동탄 신도시를 보면 거기는 나라에서 계획을 세우고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넓은 도로가 쭉쭉 뻗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나 빌라, 그리고 상업시설과 공원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 동네가 사실 살기가 편하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당시 인더스 문명의 대표 도시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도 이렇게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도시였기 때문에 반듯한 도로망으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목욕탕, 회의장, 곡물창고, 상하수도 시설 등의 공공시설이 갖추어져 있었으며, 건물의 대부분은 이렇게 벽돌을 이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시 지도를 볼까요? 인더스 문명과 가까이 또 다른 세계 4대 문명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공간적으로 가까웠기 때문에 인더스 문명 사람들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람들은 서로 교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헨조다로에는 이러한 교육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도장이 발견되었는데, 도장에는 그림과 특정 문자가 발견되어서 이게 인더스 문명의 문자라고 추정은 하고 있는데, 아직 해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해독이 되면 인더스 문명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겠죠. 이러한 인더스 문명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1500년경 인더스 문명 북쪽에서 아리아인이라는 새로운 민족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아리아인은 기존의 인더스강 유역의 인더스 문명 지역을 차지하고 그 세력을 동쪽으로 확대시켜 기원전 1000년경에는 겐지스강 쪽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인도 문화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봐보면 가장 대표적인 문화적 특징이 바로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수도 있는 카스트 제도입니다. 카스트 제도는 하나의 신분제로 가장 높은 지배층은 브라만으로, 이 사람들은 종교인으로서 제사를 주관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두 번째 신분은 왕족 및 귀족으로 정치를 하거나 군사를 이끄는 역할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한 나라의 왕보다 종교인이 더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그 당시에 아리아인에게 종교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 두 신분이 지배층이고, 다음에 바이샤나 수드라, 그리고 불가족 천민은 모두 지배를 받는 신분이었어요. 세 번째 신분인 바이샤는 일반적인 평민으로 농업 및 상업 등 곡식을 생산하고 그리고 장사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네 번째 신분인 수드라는 노예로서 정복당한 지역의 원주민 등 천한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카스트 제도 안에 있는 신분이고, 이러한 카스트 제도에 포함되지도 않는 최하 계층이 있었는데, 이들을 달리트, 즉 불가촉 천민이라고 합니다. 불가촉 천민은 말 그대로 접촉하는 것만으로 불결해진다 라고 하여 가장 많은 차별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달리트들은 현재 지금까지도 매우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관습적으로 남아있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당시의 종교였던 브라만교, 그리고 법전인 마누 법전을 통해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브라만교는 자연현상을 신처럼 여기는 종교로, 브라만이 사제, 즉 종교인의 역할을 하면서 지금의 미사나 예배와 같은 종교의식을 진행했습니다. 브라만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브라만교의 경전인 베다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의식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제 마누 법전을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카스트 제도를 유지시켰던 두 번째 요인인 만우법전에는 이러한 문구가 써져 있습니다. 신은 브라만에게 배달을 가르치고 배우며 제사 지내는 일을 맡기셨다. 크샤트리아에게는 백성을 보호하고 다스릴 것을, 바이샤에게는 농사를 짓고 짐승을 기를 것을 명령하셨다. 마지막으로 수드라에게는 새 신분에게 봉사하라는 임무를 명령하셨다. 이 내용을 보면 아예 법전에다가 신분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법전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으니 당연히 사람들은 카스트 제도라는 신분제를 지킬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듯 인도에서는 브라만교와 만우법전을 통해 카스트 제도를 오랫동안 유지시켰습니다. 이제 4대 문명 중 중국 문명만 남았습니다. 중국 문명은 말 그대로 지금의 중국, 황허강과 그리고 창장강 지역, 양쯔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발생한 문명입니다. 이 지역 또한 문명 발상지의 공통적인 특징인 청동기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농경과 목축이 발달했습니다. 그 결과 기원전 2500년경에 문명이 발생하고 중국 최초의 국가인 하나라가 수립됩니다. 예전까지는 하라는 나라는 전설상의 나라라고 알고 있었지만 최근 중국에서 적극적인 연구 작업 그리고 발굴 작업을 통해 하나라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나라에 이어서 기원전 1600년경에 상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상나라의 특징은 크게 신정정치와 갑골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신정정치는 신의 뜻을 통해 나라를 다스리는 형태를 의미하는데 당시 상나라의 왕은 정치와 종교의식 모두 주관하였으며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는 왕이 직접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점을 쳐서 그 점의 결과에 따라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점을 친 결과는 거북이의 배딱지나 혹은 소의 어깨뼈의 기록을 하였는데 이를 거북이의 배딱지를 의미하는 갑 그리고 뼈를 의미하는 골을 써서 갑골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갑골문은 이후 한자로 발전하게 돼요. 아마 한문 시간에 배울 겁니다. 이러한 상나라의 모습은 상나라의 수도였던 은허가 발굴되면서 자세하게 알려졌는데 은허에는 왕의 묘로 보이는 거대 무덤과 궁전 그리고 주거지 그리고 갑골문과 주로 종교의식에 사용되던 청동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상나라는 기원전 1100년경에 상나라 서쪽에서 세력을 키운 주나라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주나라는 상나라보다 세력을 넓혀 창장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대했습니다. 주나라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야 할 부분이 바로 봉건제입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도 같은데 참 어려운 용어죠. 봉이란 말은 흙더미를 쌓다 라는 의미고 건이라는 말은 세우다, 일으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봉건제는 왕이 자신이랑 친한 사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 흙더미를 쌓고 세워서 땅의 경계를 나누고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면 봉건제가 왜 시행됐을까요? 바로 아까 말했듯이 주나라가 상나라보다 더 넓은 영토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영토가 넓어지면서 왕 혼자서 지방을 제대로 통치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주나라의 왕은 수도 주위만 직접 다스리고 나머지 지역은 자기랑 친한 사람들인 친척들, 즉 왕족이겠죠. 그리고 자신을 도와 공을 세운 공신들을 제후로 삼아 땅을 나누어주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러한 제후들은 왕에게 세금이나 특산물을 바쳐야 했고 왕이 적과 싸울 때는 무조건 군대를 보내 도와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주나라도 기원전 8세기경 유목민족의 침입을 받아 세력이 매우 약해지고 수도를 호경에서 나급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춘추 전국시대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본격적으로 배워볼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전까지 배운 문명의 형성 과정을 보면 도구의 변화와 생활 모습의 변화가 항상 같이 이루어졌어요. 먼저 도구의 변화에 있어서는 기존의 석기가 아니라 청동기를 사용했고 생활 모습에서는 농사와 목축이 점차 확산되고 발달되어 갔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에는 만주 지역과 한반도 지역이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 무대를 한반도로 한정 지으면 안 되고 만주까지 포함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만주와 한반도에서는 기원전 2000년에서 기원전 1500년경에 청동기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청동은 재료가 구하기 어렵고 만들기도 어려워서 주로 지배층의 무기나 종교의식에 사용하기 위한 도구를 만드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농기구와 같은 생활도구는 여전히 석기나 나무로 만들어졌겠죠. 청동기는 무기나 종교의식에 사용되었다고 말했는데 만주와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널리 사용된 청동 무기는 바로 비파형 동검입니다. 이러한 비파형 동검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되어 청동기 시대 말기에는 세형 동검이 주로 사용되게 됩니다. 종교의식용 도구로는 청동기 시대 초기에 주로 사용된 청동방울과 거친 무늬 거울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청동기 시대 말기로 가면서 청동으로 물건을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울의 표면이 부드러워진 잔무늬 거울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또 문명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농경과 목축이 발달해야 한다고 했죠. 만주와 우리나라에서도 농경이 발달하여 농산물을 저장하기 위한 토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는 바로 민무늬 토기입니다. 무늬가 별로 없어서 민무늬 토기라고 하죠. 만주와 한반도 서북 지역에서는 민무늬 토기 중에 항아리 모양의 미송리식 토기, 그리고 팽이형 토기가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토기뿐만 아니라 새로운 농사도구도 생겨나는데 바로 벼를 수확하기 위한 도구로 반달 모양을 가진 돌칼이 등장하였어요. 모양 그대로 이름을 붙여서 반달 돌칼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청동기 시대에는 농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먹을 게 풍부해지니까 인구도 증가하고 또 사람이 많아지니까 다툼도 발생하고 서로 무리를 나누어 편도 먹고 하면서 사회가 많이 변화해요. 아주 대표적으로 저번 문명의 형성 과정에서도 말했듯이 부족이나 마을 사이에 빈부격차가 발생하면서 계급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급사회로 우리가 진입하게 되죠. 저번에 병점국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봤었는데 옆 마을들을 정복하면서 병점 마을은 지배층이 되고 그리고 다른 마을 사람들은 지배를 받게 되면서 계급도 형성되었죠. 만주와 한반도에서도 이러한 과정이 똑같이 발생합니다. 만주와 한반도에서도 정복전쟁이 치열해지면서 여러 부족 마을들을 통합한 최고 권력자가 등장하는데 아직까지는 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바로 군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당시에 이러한 군장의 권력은 아주 막강해서 군장이 죽고 나면 군장의 무덤으로 거대한 고인돌을 만들거나 돌널 무덤을 만들어서 비파형 동검을 함께 묻었다고 합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종교의식과 예술활동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나는데 전부 다 농업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먹고 사는데 농업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이죠.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을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또 날씨도 매우 좋아야 했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의 종교의식은 주로 아이를 많이 낳게 하고 또 1년 동안 농사에 좋은 날씨가 이어지도록 기원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농사와 관련된 하늘이나 태양에 대한 숭배가 많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종교의식은 주로 군장이 담당했어요. 군장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청동방울과 청동거울을 몸에 걸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는 대부분 햇볕이 짱짱할 때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군장은 몸에 청동방울과 청동거울을 지니고 있었다고 했죠. 햇빛이 청동방울과 청동거울에 반사되면서 밑에 있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군장의 몸은 아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을 거예요. 당시에 청동거울은 일반인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만져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군장을 보고 굉장히 신기해하고 신처럼 받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군장은 하늘에 지내는 제사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신비하고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군장은 스스로 권위를 점차 높여가게 됩니다. 이러한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종교의식과 예술을 보여주는 유적이 울산에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바로 반구대회 바위 그림인데 밑에 탁본을 쳐놓은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고래와 사슴,
호랑이 등의 동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바위 그림을 통해서도 당시에 사람들이 사냥과 고기잡이의 성공,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고 먹을 것이 풍부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더스 문명과 중국 문명, 그리고 우리나라의 청동기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에 대해 배워볼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신화도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도 나오고, 그리고 전쟁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여태까지 배운 내용보다는 조금 더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모두들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